그래도 아주 나쁘게 된 것은 아니다. 이재명 정부의 대외 전략 구도가 탄탄한 기반 위에는 자리 잡을 수 있게 됐다. 단지 걱정이 매년 200억 달러씩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현금으로 대한민국이 가진 외화가 미국으로 이전했을 때 안정이 될 것인가. 우리 주식시장도 중요하지만 환율이 과연 안정될 것인지 그게 중요하죠.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미 정상회담에서 일단은 먼저 가장 주목하셨던 부분이 있으실까요, 원장님? 글쎄 3,500억 달러 이게 어떻게 되냐가 관건이었는데 이게 저는 오늘 타결되기가 거의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는데 상당 부분이 지금 타결된 걸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서 약간의 절충이 이루어져서 됐는데 아주 만족스러운 건 아니고요. 그러나 한미 동맹이 워낙 중요하고 안보 문제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이게 또 불확실성이라는 게 타결이 안 됐을 때 여타 분야에서 우리한테 미칠 영향 이런 걸 생각하면 꼭 이 상업적 합리성 이것만으로 한미 관계가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아주 나쁘게 된 것은 아니다라는 선에서 일단 우리 이재명 정부의 대외 전략 그 구도가 이제 그 탄탄한 기반 위에는 자리 잡을 수 있게 됐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단지 걱정이 결국은 이제 매년 200억 달러씩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현금으로 매년 200억 달러가 우리 그 정부나 이 대한민국이 가진 그 외화가 미국으로 이전했을 때 안정이 될 것인가 그게 문제죠. 근데 이게 그래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측에서는 250억 달러를 연간으로 요청했는데 이게 200억 달러면 그래도 한국 입장에서는 선방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이 부분 자체는 제가 들은 얘기는 본래 미국은 8년 동안 매년 250억 달러 해서 2천억 달러였거든요. 금액은 결국 미국이 원하는 대로 된 거죠. 우리가 요구한 거는 10년 동안 매년 70억 달러. 그러니까 700억 달러. 그러니까 제가 가장 최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는 1,300억 달러를 더 투자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아주 만족스럽다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그래도 최악은 아니다. 왜냐하면 2년을 더 늘렸고 매년 250억 달러면 아마 우리 외환 시장이 흔들흔들하고 한국에서 투자도 많이 빠져나갈 수 있고 우리 주식 시장도 많이 출렁일 수 있고 그럴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최악은 벗어났다. 이제 며칠 동안 우리 금융 시장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과연 내일 제가 볼 땐 좀 오를 것 같긴 한데 우리 주식 시장이 내일 오르는 게 중요한 것처럼 보여요. 내일 과연 어떻게 우리 금융 시장이 반응할 것인지 실제로 시장이 말해주는 거거든요. 답을. 맞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게 참 잘된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반응을 할지 아니면 매년 200억 달러씩 그 미국으로 가면 이게 우리나라 신인도나 외환 안정성이 훼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식 시장도 중요하지만 환율이 내일 어떻게 될 것인지 환율이 과연 안정될 것인지 그게 중요하죠. 환율이 우리 주식시장이 오르려면 환율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나 많이 올랐잖아요. 1,430원, 40원 막 그러잖아요. 이건 너무 심한 거죠. 사실 1,300원. 환율에 대한 우려들이 많았었죠. 환율이 안정되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내일. 시간의 거래에 급등을 보이는 자동차주의 흐름을 보니까 자동차 쪽에서는 그 자동차 부품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는 것이 합의가 된 걸로 보이는데요, 원장님. 주식 투자자는 오늘 자동차주를 샀어야 되는 거죠. 그러게요. 정말 제가 보기에도 딱 그게 제일 눈에 띄더라고요. 자동차는 제일 많은 혜택을 받을. 왜냐하면 자동차는 추가로 지불하고 그런 게 없는데 단지 그냥 이게 타결이 안 돼서 25%를 매기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15%로 내니까 그냥 10%가 그냥 회사 이익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관세를 다 반영해서 자동차 가격을 올리면 안 팔리니까 그걸 회사가 부담하면서 손해를 보고 있었던 거거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10%가 어딥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혹시 이런 것도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동안에 25%에서 15% 지금 줄어들었잖아요. 네. 그 차이만큼의 소급 방안도 거론이 될 수가 있을까요? 아, 상급이요. 소급. 그게 제가 전문가한테 듣기로 정말 네. 소급을 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네. MOU 체결할 때 어떤 조항을 넣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 최종적으로 문서에 서명할 때 문서에 뭐라고 써 있느냐 이게 발효 기준을 언제로 할 건지 네. 이 서명하는 날짜로 발효하는 건지 아니면 그 7월 말에 본래 합의가 됐으니까 7월 말에 그 발효된 것으로 소급해서 모든 것을 간주한다. 그러면은 그 지금까지 25% 매겼으면 15%로 되니까 10%를 소급해서 다 받게 되죠. 그럼 그러면 현대차 더 같은 경우 추가적인 더 현대차 추가- 기업은 엄청난 이득이 그냥 막 들어오게 되죠. 그 MOU 내용들 저희가 좀 자세히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럴 거라고 저도 전문가는 아닌데 그 네네. 전문가는 아닌데 네네네. 저는 뭐 사실 외교안보 하는 사람이지 네네네. 금융 전문가가 얘기해야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경주박물관에서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전 모두 발언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핵 추진 잠수함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발언을 하셨는데요. 이게 공개적으로 요청이 된 거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즉답도 거부도 안 했습니다. 이거를 좀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원장님?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웬만하면 이 굉장히 즉흥적인 반응을 잘 하시니까 네. 그건 뭐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마 이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진작에 해결됐어야 되는 문제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북한에 우리가 잠수함 전력이 북한보다 그렇게 뭐 열세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북한은 조그만 잠수정 같은 그런 게 많은데 바닷속을 환히 들여다볼 수가 없고 우리 잠수함이 디젤 잠수함이라서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물 위로 떠 올랐다가 다시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의 위에서 보면 다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잠수함들은 어디 있구나 다 노출이 되잖아요. 이 원자력 잠수함 여기 핵 추진 잠수함이라 그랬는데 원자력 잠수함입니다. 핵 추진 잠수함이라니까 핵 추진이라고 그러면 그래도 오해는 없지만 핵 잠수함이라 그러면 핵무기를 싣고서 무기를 실은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원자력 발전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잠수함이란 뜻이에요. 그거를 이제 핵 추진 잠수함이라고 그렇죠. 부르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오해가 아예 없으려면 원자력 추진 잠수함 이렇게 하면 제일 좋은데 핵 추진이라 하니까 자꾸 오해가 생기는데 그 부분을 우리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 아까 저 오찬 때 연설하는 거 보니까 나는 상식을 굉장히 좋아한다. 뭐 상식에 입각해서 생각해 보면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상식에 입각해서 보면 북한의 잠수정 전력 천안함도 그런 걸로 유추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걸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닷속에서 만약 원자력 잠수함이 있으면 바닷속에 지키고 있다가 오면 격추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북한은 저기 남한에 원자력 잠수함인데 그럼 당하는 겁니다. 그냥 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건데 우리가 지금 없잖아요. 그걸 없는 이유가 우리가 원자력 잠수함을 못 만들어서가 아니라 그 원료나 그런 거를 못하도록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허가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허가를 받으면 이제 우리는 해군력에 있어서 새로운 차원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절묘하게 한 게 중국이 지금 서해상에 그 해상 구조물 거의 국제법을 어겨가면서 설치하고 있잖아요. 인공섬 만들고 막 그러던데. 그렇죠. 인공섬까지는 아닌데 이게 모양새를 보면 그들의 얘기는 뭐 양식장이다 뭐 그러는데 양식장 치고는 좀 구조가 굉장히 커요. 커서 이게 마치 여러 개 연결해 가지고서 무슨 인공섬을 만들려는 게 아닌가 나중에는 그런 걸로 연결시키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의혹이 되고 무엇보다도 국제법적으로 거기가 중간 수역이니까 어느 나라에도 속한 수역은 아니에요. 근데 한국하고 중국 사이에 있으니까 우리 둘이 이제 합의해 볼 사항인데 그것을 거기다 구조물을 설치하려면 미리 상대국에다 통보하고 상의하고 그러고 했어야 되는 건데 전혀 그런 절차가 없어요. 그냥 무단으로 그냥 독단으로 한 무단으로 했으니까 좀 무도한 거죠, 무도. 네네. 도의를 벗어난 건데 국제법적으로 위반인데 이거를 또 뭐 제소하고 뭐 그러려면 또 절차도 복잡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 이렇게 가보려고 며칠 전에도 가봤더니
그걸 딱 가로막고 못 가게 딱 막고 그래서 이제 아유 뭐 못 보겠다 그래서 돌아가는데 쫓아와서 계속 우리 배를 쫓아왔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좀 태도가 좀 그러네요. 심상치 않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다면 미국에서 주목만 할 게 아니라 이런 걸 근본적으로 퇴치하기 위해서 우리 해군력이 강해져야 되는데 한중 간의 서해상의 해군력이 지금 중국이 우리보다 한 3배 정도 강하답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렵게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불법 어업도 엄청나게 와서 하잖아요. 우리 해경들이 엄청 고생하고 막 다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 철저하게 단속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미국 대통령한테 우리 대통령이 직접 얘기했다는 거는 정말 굉장히 아주 시원하게 정말 잘 얘기하신 거다. 이게 사이다 발언입니다. 이게 네. 예. 결과를 좀 지켜봐야죠. 그리고 핵 추진 잠수함 이거 말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조선업에 대한 협력을 여러 차례 네. 강조를 했는데 이게 그만큼 미국이 한국의 조선을 많이 필요하다라고 좀 보여지는 발언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조선이요, 사실 한중일 삼국을 보면은 중국은 대륙국가고 우리는 반도고 삼면이 바다고 일본은 사면이 바다잖아요. 네네네. 일본이 사실 옛날엔 조선업이 굉장히 뛰어났었겠죠. 임진왜란 때 보면은 우리 버선이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럴 정도로 일본의 조선업이 대단했겠죠, 과거에. 제가 확실히 모르지만. 네. 그러던 것이 한국의 조선이 세계 1등에서 6등까지 회사를 우리 대한민국이 차지한 시절이 있었어요. 한 10년 이상을. HD현대중공업부터 시작해서 삼성 SDI, 대우조선해양 이렇게 1, 2, 3등을 했었는데요. 이름도 조금씩 바꾸기도 다 했지만 어느새 중국이 세계 그 선박 건조량이 50%를 중국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많았었어요. 네. 많았었는데 어느새 우리나라는 지금 30%입니다. 그래도 30%. 일본은 10%. 미국은 아마 제가 정확한 수치 모르는데 아마 3%나 그거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랑 일본이랑 이렇게 트럼프가 손을 벌렸던 거군요, 이게.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더 들어가 보면 패권 경쟁하는 거잖아요. 사실 미중 간에 전략적 경쟁이라 그러지만 사실은 패권 경쟁이거든요. 패권 경쟁의 핵심은 로마 시대부터 지금까지 어느 부분에 힘이 있는 나라가 패권을 잡았냐면 해군력이 있는 나라가 힘을 로마도 다 판티움 해전에서 다 이겨가지고 로마가 된 거고 또 뭐 무적 함대가 또 스페인 함대가 군림하다가 영국이 꺾고 나서 스페인이 기울고 영국이 또 차지한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만 보더라도 해군력이 결국 패권인데 지금 그 해군 그 선박 건조에 있어서 중국의 능력이 미국의 약 최소한 20배 이상. 2배가 아니라 20배 이상이니까 이게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항공모함 전단은 미국이 12개국, 중국은 3개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대가 안 돼요, 아직은. 해군력이 지금은 중국이 미국하고 부딪히면 무조건 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나 한 20년 지나면 비등해지거나 역전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대로 가다가는.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야, 이건 큰일 났구나. 결국은 내가 하는 그 아메리카 퍼스트가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려는 전략인데 패권이 내가 물러나고 몇몇 대통령 지나면은 중국한테 지겠구나. 그러니까 해군력을 해야 되는데 협력할 나라는 세계에서 딱 2나라, 한국하고 일본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10%인데 일본의 지금 조선업도 많이 쇠퇴해서 일본의 조선 회사들은 미국에 투자하라 그러니까 자기네 지금 그 수요 충족하기도 어렵다. 이런 정도고 미국에 해야 사실은 우리가 하나오션을 대단한 회사라 그러고 미국의 조선소를 인수해가지고 잘하고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미국에서 지금 흑자가 아닙니다. 이건 장래성으로 볼 때 향후에 뭐 미국 함을 막 건조하고 대량으로 건조하고 그다음에 계속 갔다가 수리하고 보수하고 이런 거를 대량으로 하면은 이제 이익이 남는데 지금 아직 이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일본 회사들은 미국에 투자할 여력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회사들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스가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애원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 미국이 애원하면 그래 우리가 동맹이니까 같이 해봅시다.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몇 개가 이제 합의가 됐는데 네. 조선협력 협의체 출범하고 이런 건 뭐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히 주장해서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엄청난 이익을 보고 있지는 않은데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해군의 그 능력이 더 증진이 되고 계속해서 우리가 조선업을 협력하면 이익이 될 수 있는 게 네. 단지 지금 결정적인 장애가 하나 있어요. 미군의 군함은 미국에서 만들어야 되고 미국에서 수리해야 된다는 법이 있어요. 국내 법이 있어. 네네. 그래서 한국에 맡기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외적으로 지금 제가 HD 현대 중공업을 저 몇 달 전에 가보니까 미국 배가 하나 들어와서 하고 있더라고, 군함이.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지금 한두 대씩 오는데 이거를 법을 고쳐서 완전히 대량으로 오게 만들어야 돼. 그리고 미국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와서 하도록. 건조 이런 거. 네, 건조도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는 건 미국에 투자를 해서 미국에 회사 세우고 일전에 그 조지아에서 배터리 회사 만드는 것처럼 LG 화학 계통의 LG 에너솔루션. LG 엔솔 그 계통의 그 회사가 그거 하는 것처럼 미국의 조선소를 건설해서 우리가 투자해서 건설하고 한국에선 기술자만 와가지고 기술을 전수하고 돌아가고 미국이 자기네가 스스로 만들기 바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하루 세월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미국의 조선업은 완전히 쇠퇴해서 근로자가 없어요. 기술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술자가 없는데 와서 교육시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세월에 그 숙련국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20년 동안은 한국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거 마스가는 우리의 대미 협상력에 있어서는 결정적인 겁니다. 좀 마스가하고 그다음에 원자력. 원자력도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 늘리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미국의 원자력 능력이 없거든요. 원천 기술은 다 갖고 있죠. 웨스팅하우스 이런 데 갖고 있지만 지을 능력이 없어. 지을 능력은 우리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독보적인 게 뭐냐면 프랑스도 굉장한 원자력 강국인데 프랑스의 건설비보다 우리는 절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인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돈이 많아가지고 프랑스랑 하겠다 그러면 뭐 말릴 수는 없지만 굳이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번 회담의 성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좀 보고 싶은데요. 반도체의 경우에는 우리의 가장 큰 경쟁국인 타이완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라는 정보가 전해지기도 했고요. 이번 회담의 성과로 미국과 AI 산업 가속화 및 차세대 통신, 바이오, 양자 우주 등 이 핵심 기술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한 점이 꼽히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리 지금 뭐 증시에서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올랐지만 네. 이거는 또 굉장히 또 호재인 것 같아요. 반도체에서 호재인 게 왜냐하면 반도체 품목 관세를 또 매긴다 그랬거든요. 100%씩 막 매긴다 네. 그랬었는데 네. 이거 이제 안 할 거 아닙니까? 그것만 해도 시장의 안정성이 일단 주어지죠. 거기다가 대만에다 불리하지 않게 대만하고는 굉장히 우호적으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대만한테 비해서 불리하지 않게 해준다고 하는 건 굉장히 잘해준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반도체도 지금 뭐 우리가 현대차하고 엔비디아하고도 협력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엔비디아하고 협력하고 또 뭐 우리도 그 반도체의 그 대량 저장 능력 뭐 하기 위해서 엄청난 전력 능력도 하고 또 미국에 우리 대통령이 미국에 가가지고 지난번에 세계적인 투자 기업 하고 저 대통령이 첫 번째로 만났는데 그 양반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일경 7천조를 운영하는 블랙록 회장. 블랙록. 네, 블랙록 회장. 네, 블랙록의 그 회장이 하는 얘기가 한국을 세계적인 인공지능 네. 아시아의 인공지능의 허브로 만들겠다. 근데 이게 되려면 미국하고 긴밀히 협력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2천억 달러 조금 많이 현금 투자를 하긴 했어도 다른데 얻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서 다른 데가 굉장히 안정되고 혜택을 본다는 거 생각하면은 이게 그래도 합의할 만한 것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반도체도 아마 굉장한 혜택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게 그 트럼프는 왜 AI 정상회담에는 참석을 안 하는 걸까요? 그건 뭐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잘 알려진 것처럼 양자 협상만 네. 좋아하고 힘이 세니까 네. 힘이 센데 여러 중에 하나 있어도 자기가 왕노릇 하면 좋은데 의장하고 네.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는데
여긴 뭐 n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자 회의를 좋아하지 않는다. 네. 다자회의 좋아하죠. 네. 저 경주 선언이 지금 나오냐 안 나오냐가 굉장한 쟁점이잖아요. 경주 선언이 나오려면 만장일치가 돼야 된대요. 그러니까 미국이 반대하니까 이번에 자유무역 조항을 넣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은 지금 다자회담 싫어하는 게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는 에이펙이라는 게 뭡니까? 환태평양 지역에 칠레부터 시작해서 캐나다, 뭐 저 인도네시아, 저 한국, 일본까지 태평양 연안에 있는 모든 국가가 경제 협력하고 무역을 자유화하자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이 뭘 하고 있죠? 보호무역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느 나라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봐야 대우를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참석하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이번에 아세안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왜 초청했냐? 오지 말라 그래라 막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 게 뭡니까?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이런 나라들하고 양자 협상을 다 체결하고 왔어요. 근데 사실은 아세안과 미국과 이렇게 협상하는 게 사실 주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양자 간의 협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약간 결례죠. 이게 그 정상이 와가지고 진짜 잔치 벌이는 데는 안 하고 그 전날에 가버리는데 무슨 미국에 무슨 내란이라도 벌어지면 모르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별로 큰 일도 없는데 가는 거는 사실은 상례는 아닌데 그런데 뭐 하여튼 어떻게 보면 와준 거를 고맙게 생각할 정도로 너무나 특이한 행동을 많이 하시니까 하여튼 서로 좋은 게 좋다고 이렇게 상호간에 합의도 되고 와서 뭐 잘 축하하고 우리 대통령도 많이 칭찬해주고 한 거는 네. 굉장한 기여했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한 기간 동안 일말의 희망으로 북미 정상회담을 네. 기대를 했었는데 이게 좀 무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원장님. 북측의 반응이 없었죠. 왜일까요? 예, 저도 김정은도 다 준비를 해놓고 여차 한번 만날 생각을 했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네. 계산을 계속해서 줄기차게 하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굽힌 게 아닌가 저는 싶어요. 너무 계속해서 구애를 하니까 그리고 지금 북한은 김정은은 한마디도 안 하는데 그리고 미사일을 쐈잖아요. 최선희는 러시아로 보내고 그러니까 우린 뭐 별 관심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또 하는 얘기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또 비행 기내에서 또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100% 열려 있다. 가능하면 만나고 싶다. 그리고 이제 또 여기 와서도 또 하는 얘기가 뭐 가능한 늦지 않게 조속히 만나고 싶다. 또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맞아. 지금 얻을 거를 지금 만나서 얻을 거를 뭐 한 몇 달 뒤에 가서 더 얻어내지. 뭐 이게 여유가 있는 거죠. 여유가 생긴 게 윤석열 정부가 잘못해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너무 강경 기조로 대북 정책하고 또 중국, 러시아하고 막 척지고 막 이런 정책을 하니까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동맹을 맺어버렸잖아요. 이게 뭐 반드시 우리 윤석열 정부 때문에 맺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제일 큰 요인이지만 우리가 일조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하고 사이가 다 나빠지니까 한국 눈치 안 보고 그냥 동맹을 체결해 버린 거죠. 그리고 파병까지 하니까 그러니까 북러 간의 관계가 그렇게 됐고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그 향후에라도 러시아가 지금 전쟁 중이지만 너무 제재를 너무 강하게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적당히 해야 되는데 완전히 윤석열 정부는 그냥 앞장서서 막 하듯이 막 했어요. 그러니까 퇴임하기 직전에도 또 추가로 제재를 가했거든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냥 미국이 하면 우리 동맹이고 또 유럽도 우리랑 같은 그 준동맹이니까 유럽도 제재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몇 분야 참여하면 되는 건데 추가로 그냥 최근에 또 많이 그 제재를 가하고 또 퇴임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한러 관계가 완전히 그 준적대 관계처럼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네. 지금 우리 이재명 정부는 이제 한미 관계도 이제 됐고 뭐 다카이치 총리하고도 만나서 이제 잘 할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남북 관계, 한중 관계, 한러 관계 이거를 이제 우리가 좀 보살펴야 되는 시기가 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북한의 뒷배라고 볼 수 있는 중국과의 정상회담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래서 그렇죠. 북한이 좀 주목받기를 꺼린 네. 것도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맞습니다. 저 김정은이 몇 년이니까 거의 5년 정도 북중 관계가 안 좋았잖아요. 네. 그러다가 베이징에 가서 열병식에 참석했잖아요. 그때
시진핑이 작심하고 굉장히 대우를 잘해줬거든요. 푸틴 대통령하고는 점심을 같이 먹었고 김정은하고는 저녁을 같이 먹었어요. 이 저녁을 같이 먹는 게 더 센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환대를 하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총리가 갔잖아요. 총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경제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뭔가 지원이 갈 거예요. 그런데 그거와 함께 시진핑이 뭐라고 얘기했을 수가 있는 게 야, 트럼프 만나봐야 뭐 얻을 것도 없고 그런데 굳이 만날 게 뭐냐. 우리 같이 친하게 이제 앞으로는 우리끼리 좀 더 가까이 지내자라고 했을 수가 있어요. 굳이 뭐 왜냐하면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굉장히 가까워지면 중국으로서는 지금 미국하고 정면 대결을 하는 상황에서 자기 동맹국이 하나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으로서 말렸을 가능성이 있고 김정은으로서는 지금 이제 잔뜩 이제 물건 실은 배가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트럼프 만난다 그러면 반으로 물건이 줄어들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지금 만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미중 정상회담도 앞두고 있는데 이건 이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미중 정상회담은 이미 허리핑 부총리하고 네. 베센트 재무장관하고 상당히 타결을 했어요. 첫 번째로 틱톡이 트럼프 관심이 많잖아요. 네. 그럼 미국이 가져가시오라고 타결했다라고 베센트가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0% 관세 매기는 거는 일단 철회하겠다. 그 대신에 그 히토리오에 대한 제재, 그 미국에 대한 제재 이거에 대해서는 1년 유예하겠다. 중국이 미국한테 부과하는 거 1년 유예하는 거. 1년 유예하겠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대두를 사주겠다라는 거 타결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네. 그걸 또 이번에 이제 내일 타결이 될지 안 될지 봐야 되겠지만 대두 문제하고 그 펜타놀 문제하고 엮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펜타놀 관세로 20%를 매겼는데 10%를 감해주겠다. 그 대신에 펜타놀에 대한 규제를 좀 강화하겠다. 이런 식으로 대체로 합의가 돼 있거든요. 대두를 사는 조건으로 그 펜타놀 관세 인해 10%. 부과했던 거 20%에서 10%를 10%를 내려주겠다. 그 10% 크잖아요. 네네. 10% 내려주겠다. 그건 전체 네네. 관세니까 10% 내린 건 크죠. 그래서 그 대체적인 합의 라인은 정해졌기 때문에 어디까지 이제 발표가 될지는 모르지만 네네.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히토리오 추가 제재와 그 100% 관세는 둘 다 일단 유예하거나 철회하는. 사실 그게 두 개가 그 그게 국제 정세에서 가장 좀 우려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맞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해소가 된 거네요. 그러니까 국제적인 관심도 조금은 떨어졌을 거예요. 이미 다 실무 최고진이 합의를 했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지금 사실 전략적으로 보더라도 트럼프는 내년 초에 중국 방문하는 걸 기정사실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중국에 가서 뭔가 그때도 합의할 게 있어야 되잖아요. 남겨놔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몇 개만 합의할지는 모르지만 일단 전쟁은 정면 대결은 국면은 지났다. 그것만 해도 국제 금융시장이나 이런 건 안정이 되겠죠. 네. 네,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상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되는 것 같고 한중 정상회담도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정부에 제언을 해주신다면 원장님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무엇보다 사드 배치 이후에 한중 간의 신뢰가 많이 손상이 됐거든요. 네. 네. 사드가 이제 두 가지 문제인데 하나는 기술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염탐할 수 있는 레이더를 설치해 준 게 굉장히 유감이라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배치 과정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안 한다 그래 놓고 해버렸어요. 네네. 그게 이제 박근혜 정부 말년 그 탄핵당하고 막 그럴 때 한 거거든요. 황교안 권한대행이. 그때 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배치한 것만 해도 중국이 기분 나쁜데 안 한다 그러고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뢰 문제가 생겼는데 신뢰를 회복하고 그다음에 FTA 2차 협상 이거 좀 진척시키고 FTA는 한중 간에도 되고 한중일 3국 간에도 하는 거를 한번 얘기해 볼 만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서해 이 구조물 하는 것도 한번 얘기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정상끼리 그런 것까지 얘기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긴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로서는 지금 협중 시위 같은 거 많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철저하게 그 대책을 하고 민간 교류 활성화하고 그리고 이제 그 신뢰를 조성한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게 고위급 간의 소통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보실장, 중국의 안보실장 간의 뭐 대화라든지 우리 외교장관 간의 정례 대화 이런 걸 정례화하고 차관급도 대화하고 이런 거를 치밀하게 소통 라인을 해놓으면 미국 눈치 보지 말고 미국도 중국하고 정상회담하고 다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눈치 볼 거 없어요. 그리고 우리도 하면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 8월 25일 날 한미 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이 기분이 워낙 좋아가지고 내가 시진핑하고도 사이가 좋고 그런데 조만간에 중국을 갈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 같이 가실래요? 그렇게까지 얘기했잖아요. 그거 뭐겠습니까? 한국도 중국하고 잘 지내도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교만 잘하면 뭐 걔 미국이라고 눈치 볼 거 없고 바이든 때 오히려 바이든은 하도 이데올로기 강조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거기 그냥 홀랑 넘어갔는데 지금 트럼프는 이념이 아니라 실리를 추구하니까 실리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우리도 중국하고 얼마든지 해도 된다 그런 생각으로 하면 됩니다.